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강의를 아주 한 40분 동안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재미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발표 드릴까 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금융권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걱정 아닌 걱정들이 또 언론상에서 많이 또 문제시 됐고요. 그리고 또 금융 당국도 상당히 금융권의 리스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금융권 리스크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교수님께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4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1980년에 있었던 경기 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98년에 외환위기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경기 침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모두 다 외부 충격에 의한 경기 침체였다는 겁니다. 80년의 경기 침체는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9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남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염이 되면서 일본 자금이 빠지면서 발생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사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 침체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동반 침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 4번의 경기 침체는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일어나더라도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사실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골마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80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극심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 그리고 단기 외화 차입을 사실 95, 6년도부터 이렇게 허용하면서 동남아로부터 사실상 대거의 단기 외화가 차입이 됐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동남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염되었던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어떤 기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도 사실 이때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 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경기 침체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경제 상황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4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금융위기에 의한 내부적인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 침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2000년대부터만 생각하더라도 여러 번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2003년에 신용카드 사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2013년에 동양그룹 사태, 최근에는 좀 잦아지긴 했지만 2019년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서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 금융시장, 금융산업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금융사고가 금융위기로 발전하지 않았고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할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2003년 신용카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유동성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유동성 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금융 당국이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초기에 시장이나 언론이나 산업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과할 정도로 개입을 하고 이 금융 사고가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도 말 한마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안정이 확대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비판의 여론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후적으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권 리스크의 현안들은 무엇인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이 4월 달에 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상위 순으로 그러니까 응답 빈도수가 높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계부채, 그 다음에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부실, 우발채무 현실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내 금융권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앞서 보면은 일부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국내 리스크 요인이 압도적으로 더 크게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대부분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내부 충격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국내 리스크 요인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자체보다는 해외 리스크 요인에 의해서 더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부동산이나 금융부실 리스크가 뭐 코로나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2000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언론에서 금융위기라는 말이 경기 침체 금융위기란 말이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매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빈도가 저는 적지 않다고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국내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금융권을 위협하는 국내 리스크 요인들의 대부분은 주요국의 긴축 통화 정책, 금리를 물가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를 급상승시키면서 사실상 저금리 시대를 종료시키고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취약한 부분들이 국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이나 금융부실 모두가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 모두가 다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불패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어떤 신화가 결국에는 우리는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사실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는 한 번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금융권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상당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는 없을 거다라는 또는 주택을 더 이상 공급하면 안 된다라는 또는 주택 가격이 언젠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 구조를 살펴봤을 때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실상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왜 신세동 교수님이 부동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전 그게 약간 좀 의아했는데 사실은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경제 강건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이 양극화는 되겠지만 가격은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가격이 오르길 원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향방은 쉽게 예견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나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부동산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가계부채 규모가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숨겨진 빚까지 포함해서 한 3천조가 좀 못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가계부채 규모는 1,854조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판매 신용을 빼더라도 1,740조가 가계대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쓰는 할부나 일시불을 빼고라도 가계대출이 1,740조 정도가 되고 이 중에 한 75% 정도가 다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80% 정도가.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최근에는 신용대출이 좀 줄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줄고 있고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세 보증금은 빚이 아닌데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다시 전세가 끝나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인데 이걸 빚으로 추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빚으로 추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전세 보증금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정부 부채가 훨씬 더 많고 가계부채가 적은데 우리나라는 약간 예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작년 말부터 가계부채 연체율이 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계부채 연체율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정도의 연체율, 절대적인 수준은 2016년 정도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 상승은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9월달 역전세 난이 예고되면서 다시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의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이전보다 많이 상승했더라도 소득 감소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폭락을 하고 실제 부동산의 어떤 그 리스크 연결고리들이 강화가 될 경우에 절연이 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강화가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가계부채 부실화를 가져올지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금융당국에서 잘 관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2015년, 16년부터 사실적으로 2019년부터 DSR 규제를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해왔고 대출 규모를 억제해 왔고 그리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바젤 위원회에서 계산한 우리나라 가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13.7%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꾸준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원을 벌으면 13.7원은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갈수록 올라갈 경우에는 상당히 한 개 가계에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저는 금융당국이 잘 관리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때 상환 유예한 그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들이 9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체의 규모는 크진 않은데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다른 대출의 부실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 규모는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관에 가서 회의를 했을 때도 만기가 도래하고 상환해야 될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이 쌓아놓은 대선 충당금을 고려했을 때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1금융권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저축은행이나 다른 쪽으로까지 위험이 있게 되면은 충분히 부실 전염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전 좀 약간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비슷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위기는 아니지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도 당분간은 지속되겠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믿고 싶고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때문에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권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어제도 저축은행 부동산 PF가 위험하다라는 어떤 경고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141조 원입니다. 그 자체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은행이 31조, 저축은행이 10조. 예전에 비해서 이 부동산 PF 관련 대출과 보증이 한 곳에 집중돼 있던 게 여러 금융권으로 퍼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여전사나 여전사가
여전사나 저축은행들이 상대적으로 PF를 많이 갖고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부동산 PF의 부실이 어느 한쪽에서 발생되면은 금융권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권하고 이제 저축은행이 주로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금융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게 되면은 전 금융권으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하거나 지금보다 더 침체하거나 회복되지 않았을 때 자금 재조달이 곤란하게 되고 또 분양을 못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악화돼서 결국 파산하게 되고 결국 PF 대출은 못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의 만기 구조를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런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할 만한 수준의 어떤 측면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부동산 PF가 단순히 대출해주고 보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동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와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이 연계돼 있어서 단기 자금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PF가 어느 정도 규모로 부실화가 되고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면은 부동산 PF 자체의 충격이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발 금융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다른 자산까지도 처분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 ABCP에 관해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월에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PF가 단순히 금융당국만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 합동,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PF 대응 방향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 금융당국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에서 사업 재구조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미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저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위기라는 것이 항상 예상되지 않은 리스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본 가계 부채나 부동산 PF는 금융당국이 충분히 관리하면서 시장을 미세 조정하면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개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지난 4번의 경기 침체에서 봤듯이 외부 충격, 취약한 내부의 경제나 금융 구조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오히려 금리나 환율 리스크가 훨씬 더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한미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입니다.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자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금리 역전을 계속 유지하자니 사실 해외 자본의 유출이 염려가 되고 해외 자본 유출이 되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충격이 확대될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세동 교수님께서
하는 총재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동산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 사실 부동산 때문에 많이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 때문에 그동안 금리를 제때제때 조정하지 못한 측면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별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주요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플레는 지금 수준은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금리 역전 현상을 어느 정도 줄여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원화와 달러 간의 비동조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15개월 이상 적자가 나고 이제 경상수지까지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로 계속 이렇게 달러하고 비동조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금리 격차와 함께 이런 그 원달러 비동조화가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IMF에서도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계 부채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 자본이 유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해외 자본이 유출했을 때 이런 그 한미 금리 역전이나 아니면 원달러 비동조화로 인해서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한미 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내부의 금융권이나 경제의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연내에 2번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은 기준금리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 금융 불안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금 경색이나 유동성 악화. 왜냐하면 시장에 자금이 줄기 때문에 그동안 유동성 장치를 벌여왔던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 포지션들을 하나씩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부 리스크 요인과 병합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상당히 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무역수지 적자의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가 1위 품목입니다. 반도체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바람직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그 판단들이 평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 수출 구조가 바뀌는 것도 경제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IMF나 월드뱅크에서는 다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상향 전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하향 전망을 한다. 이런 측면들도 환율 리스크를 증대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만약에 환율과 달러 비동조화가 계속 강화될 경우에는 2008년처럼 국내에 전혀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외화와 관련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돼서 금융권의 자본 건전성을 위협하고 또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양상으로 반전될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나 환율과 관련돼서는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대책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거나 금리에 대한 어떤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제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미리 반응해서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경기 침체가 다시 온다면은 2008년과 같이 금융 위기가 수반되지 않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만약에 금리나 환율 리스크에 의해서도 충분히 금융 산업과 금융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충격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세동 교수님은 아주 자신감 있게 대안들을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금년 4월에 한국은행에서 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리스크 요인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부동산 시장 침체,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지속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고 나머지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폭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리스크 요인과 관련돼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미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 투기 심리를 좀 재조정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좀 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을 DSR 규제를 그러니까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렇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임대인이 자기가 보유한 주택을 팔게 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 시장의 그 리스크 연결고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가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방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역전세 리스크까지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자금 구조를 보면은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빵꾸가 되면은 그 사람만 빵꾸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부실이 상당히 빠르게 전염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금융당국에서는 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그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가계 금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도 금년 안에 조속히 차질 없이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계의 금리 상환, 이자 상환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은 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9월에 있을 그 코로나19 상환 유엔 여신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확대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실 징조가 나타나면 미시적으로 좀 차단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금융당국은 그래도 금융 위기 발생하는 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몸살이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르고더라도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융 위기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좀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적절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외적으로 괜찮다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라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주의 의식을 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리 환율 리스크,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격차가 확대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원달러 비동조화가 확대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단번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해외 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정도면 해외 자본이 유출돼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날 법도 한데 제가 이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그런 신문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금융당국도 해외 자본 유출입과 관련돼서 뭐 크게 심각하게 우려할 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해외 자본 유출할 법도 한데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당국의 신뢰 있는 메시지 전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금융 당국만 해서는 안 되고 기재부하고 한국은행과 같이 해서 긴밀한 정책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 시적절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대비하고 혹시라도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원화 달러나 아니면 예나 스와프 같은 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제 기대 사항이기도 하고요. 금융 위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는 않지만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하지만 시장에 위기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 당국에게는 또 쓴소리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비 토마토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